안녕하세요. 세 번째 광전자공학 실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광통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광섬유를 사용하고 그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 광전자공학 실험에서 또 제가 담당한 그 실험 부분에서 총 4가지 실험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들이 진행되는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실험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옵티컬 패치 코드를 제작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광섬유를 이용한 그 소자를 만드는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개인별로 하나씩 패치 코드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그 과정들,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실제적으로 패치 코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패치 코드를 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제작된 패치 코드의 성능을 체크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종류들 패치 코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패치 코드에 사용하는 페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철자 틀렸습니다. FERRUL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 코드를 제작할 때 에폭시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접착제. 자, 그리고 이제 실험 방법에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광섬유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광섬유 끝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섬유의 다이아메타가 125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경우는 이 광섬유를 또 다른 광섬유하고 연결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광섬유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125 마이크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잘 연결해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5 마이크로에다가 한 1mm 정도 되는, 여기 두께가 한 1mm 정도 되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125 마이크로미터의 옵티컬 파이버가 되고요. 그리고 1mm 정도 되는 페룰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에다가 광섬유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에폭시를, 광섬유와 페룰 사이에 에폭시를 채워서 굳히면 광섬유가 여기서 빠지지 않도록, 페룰에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에폭시로 이렇게 안쪽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 표면을 잘 연마를 시켜서 광섬유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페룰과 페룰을 두 개를 이렇게 맞대서 연결을 시켜주면 광섬유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페룰과 함께 이제 나오는 이 전체를 패치 코드라고 부릅니다.
좀 더 뒤에서 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치 코드를 종류를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에폭시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에폭시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에폭시가 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룰의 광섬유를 고정한 다음에 연마를 합니다. 이게 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요. 폴리싱, 우리가 사포로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위를 폴리싱, 연마하는데, 광섬유의 끝단을 깨끗하게 연마를 시켜줍니다. 이 연마가 잘 되지 않으면 빛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연마를 깨끗이 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가 깨끗한 유리 표면과 같이 광섬유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연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광패치 코드를 조립하는 것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광패치 코드를 이제 페룰을 현미경으로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빛을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빛이 잘 투과되는지, 이것을 이제 투과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원이 있고요. 광원에다가 파이버 패치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든 패치 코드를 연결하고 디텍터를 연결한 다음에 빛을 넣고 이것에 통과된 이 소스에서 나오는 광원의 세기가 I0면 이 패치 코드를 지난 다음에 측정된 것이 I1, 그러면은 투과 손실, 투과율은 I0분의 I1이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투과가 되는가, 이걸 측정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광패치 코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개 정도만 표현을 해놨는데, FC 타입이 있고요. 예,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패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섬유 길이는 1km가 될 수도 있고 1m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 이렇게 동일한 패치 코드가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슬레이브라 그래서 이 패치 코드 패치 코드의 커넥터 부분을 여기다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또 여기다가 이쪽으로 삽입을 하면 두 개의 패치 코드를 서로 연결해주게 하는, 얘는 이제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치 코드와 이 패치 코드의 커넥터 부분을 여기다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놈을 FC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FC 타입. 그리고 여기가 원터치 형태의 이렇게 생긴 놈을 ST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페룰 부분이 메탈로 생긴 이렇게 생긴 것을 SMA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네모 모양으로 생겨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 나사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지만, 여기 SC 타입이라고 하는 이 네모 모양으로 생긴 것은 커넥터 연결할 때 원터치로 밀어넣고 당기면 원터치 형태로 연결되고 다시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SC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C 타입보다 아주 얇은, 가장 얇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터치 타입인데, 얘는 LC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LC 타입은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다른 커넥터보다 지금 사진상으로 좀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아주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통신에서 어떤 장비들의 이런 커넥터들을 이렇게 많이 연결해야 되는 경우는 이 공간들을 최대한 밀착을 시키고 여기에 LC 타입들을 이렇게 커넥팅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꽂았다 뺄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간 여기서 사용하는 장비의 공간 활용까지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앞에서 보통 한 세 종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험실이나 특수한 경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가지 경우는 현장에서 광통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각각의 커넥터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룰이 있습니다. 페룰은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 커넥터 부분에 여기 하얗게 생긴 것이 있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페룰이라 부릅니다. 페룰이라 하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페룰을 연결하는 이렇게 지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안쪽 센터에 구멍이 나 있는데 한 125 마이크로미터 내외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를 광섬유가 이렇게 센터에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 페룰이 되겠습니다. 광패치 코드에서 광섬유 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고정하는 부분이 페룰이 되겠고요. 두 패치 코드를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할 때 두 광섬유의 중심을 일직선상으로 위치시키도록 정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페룰 끝의 각도를 피지컬 컨택 또는 APC 앵글드 피지컬 컨택으로 분류한다. 이게 페룰이 이렇게 평평하면 PC 타입이고요. 페룰 끝이 이렇게 각져 있으면 APC 타입입니다. 그래서 APC 타입의 여기 각도가 보통 한 8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APC의 A는 Angled Physical Contact 이렇게 해서 APC가 되겠습니다. 자, 피지컬 컨택은 이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요. 좀 더 그려보면 이렇게 라운드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피지컬 컨택 라운드지는 거. 그래서 이게 라운드지면 두 개가 커넥터가 붙을 때 광섬유 끝이 훨씬 더 밀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평평하면 이게 평평할 때 이게 눌려졌을 때 끝 부분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광섬유가 약간 갭이 생겨요. 완전히 딱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운드지면 끝 부분이 아예 광섬유 끝이 밀착이 되는 여기 피지컬 컨택이 가능한 이것을 PC라고 하는 거죠. 피지컬 컨택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재질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리스 강, 또 지르코니아, 또 알루미나, 또 폴리머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지르코니아 재질의 페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페룰의 실제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끝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이 좀 깊게 파 있죠. 그리고 여기 끝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2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125 마이크로미터에 옵티컬 파이버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보다는 큰 약간 2 마이크론 더 커야지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빡빡해서 못 들어보내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쪽 부분에 홈이 큰 이유는 파이버를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안쪽으로 가이딩 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 광섬유가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 홈이 안 파져 있으면 우리가 바늘에 이제 실을 꽂을 때 구멍에 이제 실을 꽂기 어렵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홈이 이런 식으로 안 파져 있으면 페룰에 광섬유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대충 이렇게 끼워 넣어도 광섬유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PC 타입이고요. FC PC 타입의 페룰 단면이고, 그 다음에 APC, 앵글드 PC의 단면을 보면 8도가 경사져 있죠. 그래서 8도 경사진 APC 타입의 페룰이 되겠습니다. APC 타입은 이제 끝단이 8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APC 패치 코드 끝은 반사된 빛, 끝에서 반사된 빛은 광섬유의 클레딩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치 코드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갔던 빛이 끝에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된 빛이 다시 이렇게 광원이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얘를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APC 타입이고요. 그래서 APC 타입의 패치 코드는 주로 이제 레이저라든지 고출력의 광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광원이 있으면 이 광원에 주로 이런 APC 타입의 커넥터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광원의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출력이 높은 경우는 이 반사되는 광도 세기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C 타입의 주로 패치 코드는 패치 끝 부분이 연두색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페룰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페룰에 파이버를 삽입을 하고요. 이거 그대로 삽입을 했을 때 광섬유가 이게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얘는 127 마이크로미터고 광섬유 다이아미터는 125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게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쪽 안쪽으로 에폭시, 우리가 액체 상태의 에폭시를 집어넣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리퀴드 형태의 접착제가 쭉 광섬유와 페룰의 그 계면을 따라서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가합니다. 히팅을 시켜주면 이 에폭시는 열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 액체가 고체로 바뀝니다. 딱딱한 고체로 바뀌어요. 이게 경화된다는데 이제 경화되는 거죠. 경화시켜주면서 이게 접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에폭시를 사용하고요. 에폭시란 이제 수지, 레진과 경화제를 혼합해서 만든 고분자 물질이고요. 그래서
먼지와 습기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거나 또 접착제로 사용이 된다. 액체 상태에서 고체화시키는 과정을 경화라고 부릅니다. 경화. 예. 제품에 따라서 경화 시간과 방법이 다르는데 경화 방법은 UV 경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 번째가 열 경화. 방금 우리가 일단 히팅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열 경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경화제고요. 수지가 되어 있고 경화제와 수지의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합니다. 혼합액을 광섬유 아까 페롤에 넣어서 열을 가해주면 경화가 된다.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런 경화 과정이 끝나면 폴리싱 머신을 통해서 그 끝 궤면을 폴리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이렇게 지그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지그 하나당 페롤이 2개씩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조당 한꺼번에 지그에 연결해서 여기 지그를 여기 물려주고 끝 단면을 이렇게 폴리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섬유 저희가 싱글 모드 광섬유를 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커넥트 하우징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페롤과 또 이렇게 커넥트 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패치 코드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이 스트리퍼, 광섬유 코팅을 벗겨내는 장치고요. 클리브는 광섬유를 처음에 단면을 깨끗이 잘라주는 커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면, 궤면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연마 필터는 그 거치기가 9마이크로, 5마이크로, 3마이크로, 1마이크로 있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9마이크로 연마를 하고 그다음 5마이크로 연마하고 3마이크로, 1마이크로 해서 점점점 그 연마를 깨끗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패치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실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광섬유 소자의 삽입 손실이 되겠습니다. 삽입 손실은 영어로 insertion loss가 됩니다. insertion 삽입하다, 추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삽입 손실이 뭐냐? 삽입 손실이 어떤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DUT라고 부르는데 DUT는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UT 이렇게 사용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파이버를 쓰니까 파이버 언더 테스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UT 어떤 임의의 소자가 테스트할 소자를 광원과 디텍터 사이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광원에서 나오는 입사되는 빛의 세기가 I0, DUT를 지나고 난 다음에 광세기가 I1. 그래서 DUT에서 광세기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삽입 손실이니까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광의 세기가 크게 되는 것을 이제 증폭기 같은 액티브 소자, 액티브 디바이스는 이제 광의 세기가 주로 증가되고요. 패시브 디바이스는 주로 광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패시브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디텍트해서 검출을 해보면 일단은 I0를 검출하기 위해서 DOT가 없는 상태에서 자, 광원이 있고 바로 디텍터만 있어서 I0를 먼저 검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OT를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하고 I1을 검출합니다. 그러면 삽입 손실 insertion loss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I0, I1으로 이 두 개의 비율로 계산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 투가 됐냐. 근데 정확히는 insertion loss는 10 로그 10의 I0, I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B 몇 dB 손실이 생겼는가 이것을 dB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진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그러면 DUT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DUT가 첫 번째는 광감쇄기 옵티컬 어테뉴에이터, 말 그대로 광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는 광세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커플러, 그 다음에 스플리터,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 여기 5종류의 DUT를 가지고 인서션 로스를 각각의 인서션 로스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광섬유 소자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종류의 소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한번 각 소자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광감쇄기는 광통신에 사용되는 빛의 세기를 일정하게 혹은 연속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자를 광감쇄기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변형, 사용자가 원하는 세기만큼 변화시키는 가변형이고요. 연속형은 항상 그만큼의 세기가 줄어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요거는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네. 그다음 고정형. 요 두 개는 뺍시다. 자, 가변형과 고정형이 있다. 예. 가변형은 이제 튠업을 가변시킨다. 튠업을이고요. 고정형은 fix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감쇄량을 얻는 방법은 빛 흡수체 재료를 사용하거나 빛의 경로상에 통과하는 공간을 조절하는 등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또 빛 세기를 약하게 하거나 차단하여 통과하는 빛 에너지를 줄여 원하는 만큼의 감쇄량을 얻게 된다. 자, 어떤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가 빛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 그래서 이 흡수를 하는데 이 길이가 딱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만큼 흡수를 해라. 빛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광감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광섬유를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서 이 한쪽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흡수체를 사용하는 건 이제 픽스트를 많이 쓰고요. 또 이렇게 광이 결합되는 이 결합 손실을 가변시켜서 하는 것을 이제 튠업을
어테누에이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광섬유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기 광섬유에서 이쪽 광섬유에 연결될 때 손실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손실률을 가변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은 이제 주로 수신 감도나 근데 또 측정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형은 우리가 중계 장치 같은데 전송료 짧은 경우 우리가 중계 장치에 삽입해서 항상 적정한 광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계측기가 있어요. 계측기에 들어오는 광의 세기가 너무 크면 계측기가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감쇄를 시켜서 계측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때 이런 광 감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서큘레이터는 한 단자에서 입력되어 또 바로 옆 단자로 신호를 출력하는 이렇게 원형 구조로 된 어떤 3단자의 수동 비가역 장치다. 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예요. 자, 그래서 1번에서 들어온 빛은 어디로 가냐면 2번으로 그대로 통과됩니다. 자, 2번에서 들어온 빛은 1번으로 가지 않고 3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서큘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서큘레이터. 자, 서큘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로터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로터리. 그래서 이 1번 포트를 이제 어떤 1번 포트에서 들어온 것이 어디로 가냐면 항상 이 로터를 따라서 이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2번 포트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2번 포트에서 온 빛은 3번 포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이건 이제 주로는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고요. 3번에서 와서 1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주로 서큘레이터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어떤 좀 특별한 경우는 3번 포트에서 와서 1번 포트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서큘레이터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큘레이터는 1번에서 연결해서 2번 포트로 연결해서 인서션 로스를 측정하고요. 2번에서 3번으로 해서 인서션 로스, 또 3번에서 1번으로 해서 인서션 로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광세기가 측정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거의 측정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 포트, 2번 포트, 3번에서 1번으로 이제 순방향으로 결합된다 했지만 많은 경우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커플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커플러는 여기가 이제 광커플러인데 빛 하나 이쪽 포트에서 만약에 I0가 들어오면 이 포트가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데 각각의 포트로 절반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반씩이 빛의 세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광커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눠주는 게 뭐 50대 50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70대 30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90대 10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율은 이 광커플러를 만들 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커플러에서 이 필요한 비율에 해당하는 값으로 광커플러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전력을 2개 이상에 분배하는 경우, 2개 이상으로 분배한다, 나눌 때, 또 분파된 그래서 결합하는 경우, 이 신호를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2개를 결합을 해서 A 신호 플러스 B 신호를 세기를 합쳐주는 이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파장을 분리하거나 파장 결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WDM 커플러라고 특별히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람다 1이 들어오고 람다 2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1310 나노미터, 1550 나노미터 2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1310 나노미터의 빛과 1550 나노미터의 빛이 나온다. 이런 경우 이제 WDM 커플러. 그러니까 광의 세기를 결합해 주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결합해 주는 커플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단자가 여러 개인 이런 식으로 입력 단자 하나, 출력 단자가 4개. 그러면은 하나에서 입력된 것이 4개로 4분의 i로 각각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들어와서 4개의 포트로 나가고, 아니면 2개, 하나 들어와서 2개, 2개로 들어와서 2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스템상에서 선택해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스플리터는 이제 주로 하나의 그 커플러 중에 입력돼서 여러 포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스플리터라고 부릅니다. 스플리터. 그래서 입력광을 여러 도파로 또는 여러 포트로 분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대부분 이제 광 전력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최소 3개에서 많게는 36개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나눠서 이게 32개까지 32개 이상의 포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광의 세기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개 포트 1 곱하기 2로 분파되는 하나 들어와서 2개로 나눠주는 것을 특별하게 T 커플러라고 불러요. T 커플러. 특별하게 T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자, 광원기 등에서 이제 신호의 출력을 일부를 분기시키거나 또는 감시하는 거 역할을 해준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I0라고 빛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90% 여기서 10%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텍터로 이 빛의 세기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세기가 어느 순간 이게 세기가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어디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빼서 일부를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그 T커플러 형태를 사용하는 거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기 아이솔레이터인데요. 아이솔레이터는 광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해주는 광 수동 소자를 아이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는 주로 레이저 앞에 많이 사용합니다. 레이저는 이제 출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레이저 앞에
광섬유 할 때 출력이 높을 때 어떤 거 쓴다면 이렇게 APC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 커넥터에서 이 반사되는 게 적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상에 연결됐을 때 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리플렉션이 이게 합쳐져서 이 레이저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앞에는 이런 아이솔레이터라 그래서 아이솔레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레이저에서 나오는 방향으로는 빛이 100% 통과를 하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빛은 이 아이솔레이터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게 아이솔레이터고요. 이런 아이솔레이터는 또 많은 경우 레이저 안에 아예 제작할 때 아이솔레이터를 포함시켜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시스템상에 아이솔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타입의 아이솔레이터는 주로 외부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레이저, 광원, 광증폭기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액티브 능동 소자 디바이스들인데 이런 능동 소자의 반사광이 오동작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단시켜주는 반사광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레이저 등의 반사광에 의해서 엉뚱한 발진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준다. 통상적으로 한 30dB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30dB 정도를 다 차단시켜주는 보통 이게 한 30dB의 인선션 로스를 가지게 만든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빛을 넣어줬을 때 이 감쇄되는 삽입 손실이 30dB 이상 발생하는 것이 좋은 아이솔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순방향은 레이저에서 나오는 방향이 순방향이고 역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은 손실이 작고 역방향은 손실이 큰 것이 아이솔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 손실을 직접 측정해서 순방향과 역방향의 손실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 아이솔레이터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광증폭기 안에 아이솔레이터를 넣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삽입 손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삽입 손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학습해야 될 부분이 데시벨 또는 dBm, dBw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또는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B, dBm, dBw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험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광융착기는 이제 광섬유를 2개를 붙여주는 건데 이 실험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융착기는 실제 이제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번 광전자광 실험에서 여러분들 직접 융착을 하고 어떻게 이 융착기가 작동이 하는지 이것을 실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이게 잘 다뤄볼 수 없는 장비인데 가격도 비싸고요. 근데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섬유 취급과 개구수 측정에
예. 그리고 개구수는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Numerical Aperture 라고 하는 거고 NA라고 하죠. 예. 그래서 NA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을 해보게 됩니다. 자, 광섬유 구조와 종류를 학습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원리, 광섬유 기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광섬유로 결합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광섬유 개구수가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또 실제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코어가 있고 클래딩이 있다 그랬죠. 코어는 한 8에서 62.5 마이크로 정도 되는 다이아미터고요. 클래딩은 125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다이아미터가 되고 두 개는 같은 실리카 계열의 유리로 되어 있는데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드의 굴절률보다 높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죠. 왜 높아야 되냐면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유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코팅, 플라스틱 종류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벗겨주는 것이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스트리퍼라고 하는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광섬유를 연결하고 이걸 가위를 딱 닫은 다음에 쭉 밀면 광섬유 표면에 있는 코팅 부분만 벗겨지게 됩니다. 광섬유의 종류는 싱글 모드 광섬유가 있고 멀티 모드 광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싱글 모드 광섬유는 장거리용 광섬유고요. 멀티 모드 광섬유는 단거리용 광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싱글 모드 광섬유의 코어 사이즈가 3에서 8 마이크로, 다중 모드 광섬유는 50 마이크로 이상, 훨씬 크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싱글 모드는 장거리용, 멀티 모드는 근거리 통신에서 주로 사용한다. 우리가 수광각은 빛을 광섬유 코어로 조사할 때, 입사시킬 때 전반사가 가능한 최대 입사되는 온풀각을 acceptance ang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광섬유로 들어와서 전반사를 시키는 거가 acceptance ang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acceptance angle, zeta A acceptance angle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acceptance angle이니까요. 이게 절반은 2분의 세타 A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광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 클래딩의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 N1, 클래드 굴절 N2일 때 acceptance angle은 2 곱하기 아크 사인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광각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의 루트를 취해준 것을 우리가 개구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수는 뉴메리컬 레포츠는 사인 acceptance angle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뉴메리컬 레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레포츠 자, NA가 서로 다른 광섬유는 접합했을 때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광섬유마다 NA 값을 계산하고 그 NA가 동일한 광섬유를 연결했을 때 결합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의 수광각을 알면 N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요 세타 A를 실제 측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개구수 NA를 계산하는 그런 실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리프가 요거고요. 여기서 광섬유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을 이 스트리프를 가지고
깨끗이 제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싱글 모드 광섬유와 멀티 모드 광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파이버 보호 튜브가 노란색인 경우는 싱글 모드 광섬유고요. 주황색은 멀티 모드 광섬유입니다. 그리고 커넥터의 여기 커넥터 끝부분이 검은색이면 PC, 여기도 주로 PC 타입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면 APC 타입의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커넥터의 종류 또는 그 광섬유의 종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이제 레이저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앵글을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스테이지, 이게 앵글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섬유를 고정하기 위한 파이버 포지셔너, 또 파이버 척이 있고요. 파이버 척 끝에 광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레이저를 이 방향으로 입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척을 로테이션 시켜서 레이저가 입사될 때 입사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억셉턴스 앵글이 세타이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를 찾는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검출기, 그 다음에 포스트랑 포스트 홀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실험 방법은 이제 실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실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실험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FBG 투과강의 파장 분포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FBG는 파이버 브레그 그레이팅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광섬유 격자 또는 광섬유 브레그 격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FBG와 FBG 특징, 또 격자의 제조 방법, 또 FBG 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BG 광섬유 격자, FBG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투과강의 파장 분포가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거고요. FBG는 다른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이 참조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자, FBG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FBG는 이제 광섬유가 있고요. 광섬유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다이아미터가 1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25 마이크로미터니까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어때요? 더 머리카락의 다이아미터보다 더 얇다. 자, 이 얇은데 광섬유 코어가 8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광섬유 코어의 사이즈가 8 마이크로미터. 이 8 마이크로미터의 미터 안에 광섬유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격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뭐 차단막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 못 들어가게 차단막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격자라 불러요. 그 격자라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팅.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격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요 격자가 뭘로 생기냐면 굴절율이 요 부분에서 요 옆 여기 이 광섬유의 코어의 굴절율보다 조금씩 큰 굴절율을 가진 어떤 경계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빛은 투과를 할 수 있습니다. 투과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굴절이 높은 거예요.
굴절이 높으니까 여기서 일부가 각각의 반사가 일어납니다. 각 경계면마다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특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FBG 격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FBG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빛을 넣어주면 이 격자에 의해서 특정한 파장만 여기 이 전체 파장에서 특정한 파장에 해당하는 것만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되고요. 나머지 파장들은 이 전체 파장에서 그 반사된 파장만 빠지고 나머지 파장은 다 투과가 돼요. 투과가. 이것이 이제 FBG 광섬유 격자가 되겠습니다. 이 광섬유 격자는 이렇게 파장을 선택할 수 있는 필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광통신에서도 파장 필터로 사용이 되는 것이 FBG가 되겠습니다. FBG 여기 길이가 대략 한 1에서 한 2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격자와 격자 사이의 간격이 100에서 한 500 나노미터 사이의 격자 간격이 가집니다. 자, 격자 배열에 따라서 굴절률 변화를 주고요. 또 외부 조건에 따라서 온도 등으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는 광소자가 F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되는 이 특정한 파장을 람다 B라고 하면, 이 람다 B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람다 B는 2 곱하기 NE 감마가 됩니다. 이 감마가 이 광섬유 격자의 간격이 감마가 되고요. NE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자의 굴절률이다. 유효 굴절률. 이것이 N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굴절률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코어의 굴절률이잖아요. 여기 코어의 굴절률이 여기라 그러면 광섬유 격자의 굴절률이면, 유효 굴절률은 대략 이 두 개 평균값, 물론 평균값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이 NE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 평균값이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람다 B는 2NE 감마가 되는 거죠. 이 감마가 커지면 이 격자의 간격이 커지면 파장도 증가가 됩니다. 반대로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죠. 또 굴절률이 증가하면 람다 B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죠. 그래서 만약에 FBG 주변의 온도가 바뀐다. 이 FBG 주변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굴절률이 온도에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파장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서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온도가 증가되면 이 파장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투과되는 데서도 원래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른 파장의 변화를 가지고 온도 센서로도 사용이 됩니다. 광섬유 온도 센서로도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FBG를 당겨주면, 이 FBG를
양쪽에서 기계적으로 당겨주면 격자의 간격이 더 늘어나겠죠. 감마가 당겨주는 것에 따라서. 네. 이 당겨주는 것을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하고요. 변형률. 스트레인 외부에서 이게 당겨주는 힘이 가해지면 격자의 간격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파장이 역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자의 간격이 외력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리고 파장에 증가되는 걸 가지고 스트레인 센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트레인 센서를 FBG 센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만약에 차가 지나갈 때 다리가 휘면 FBG가 이렇게 격자의 간격이 다리 힘에 따라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장의 변화를 보고 다리가 얼마나 휘는지 스트레인을 측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FBG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FBG 센서는 광통신뿐만 아니라 광 센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FBG 센서가 되겠습니다. FBG라고 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런 FBG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FBG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실험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FBG의 특징은 광섬유와 연결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손실이 작고, 그다음 비전도성, 전기에 덜 민감하고요. 근데 전자기 간섭이 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원자력, 네,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하면 외부의 어떤 전기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에 효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 센서보다는, 전자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높은 어떤 일렉트릭 필드 또는 마그네틱 필드 상에 놓이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광섬유 센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위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 또 온도, 스트레인, 압력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요.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파장 선택도가 높고 편광에 덜 민감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제조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응용은 이제 뭐 분산 보상기, 주로 이제 광통신에서 펄스의 신호 파형의 어떤 분산들을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호가 만약에 깨끗한 신호가 광섬유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 신호로 이렇게 보상해주는 것이 FBG의 역할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지는 이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 필터로도 사용이 되고요. 이런 파장 필터를 이용해서 이런 광통신에서 특정한 파장만 선택하는 그런 소자로 OADM, Optical Add Drop 멀티플렉스의 약자인데요. 네, 이런 광통신 소자에 FBG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 스위치라든지 증폭기,
또 뭐 이덕 평타나 필터, 또 광섬유 레이저, 광 센서 등의 그 활용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다 설명을 못하지만 FPGA가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PGA를 이런 그 온도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븐 안에 FPGA를 설치를 하고요. 광원에서 빛을 넣어주고 FPGA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파장을 측정하기 위한 옵티컬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장치에 얘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광원은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FPGA에서는 광원에 오면 일부 반사가 되잖아요. 특정한 빛만 반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 반사되는 것을 측정하지 않고 투과되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투과 스펙트럼은 반사되고 난 다음에 이런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빠진 모양으로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오븐의 온도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움직이는데 이 파장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센터 파장을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온도에 따라서 그 파장의 변화, 파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파장의 변화를 측정해 보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FPGA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측정하면 이 FPGA의 온도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FPGA의 파장을 알면 뭘 결정할 수 있냐면 몇 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FPGA 파장이 이제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놓으면 이 오븐을 빼고 따로 FPGA를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 어느 지점에 놓고요. 여기서 파장을 알면 특정한 파장을 알면 그 파장을 알면 역으로 그 주변의 온도를 그 주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역으로 그리면 여기가 파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온도를 그릴 수 있겠죠. 파장. 그래서 어떤 파장에서 어떤 온도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그래프에서 특정한 파장일 때 온도가 얼마다라고 온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온도 센서의 특성 곡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요. 또 FPGA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섬유의 격자의 간격을 바꾸면 반사되는 파장을 람다1, 람다2, 람다3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서로 다른 FPGA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분석을 해주면 이제 람다1, 람다2, 람다3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람다1의 온도 또는 스트레인을 이 람다1 하나의 파장에서 감지를 이 람다1이 바뀌면 이 람다1의 온도라든지 스트레인이 바뀌면 이 람다1에 해당하는 것만 이게 움직이겠죠. 람다2, 람다3는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람다2가 바뀌면 얘가 움직이고 람다3가 바뀌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하나의 가닥에 FPGA를 많게는 이제 작게는 이제 10개, 많게는 40개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광섬유로 10개에서 40개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의 온도, 스트레인 또는 어떤 임의 물리량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분산형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섬유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장점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패치 코드를 만드는 두 번째가 인서션 로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메리컬 레버처, 네 번째가 FBC. 자, 1번, 2번, 3번, 4번 네 개에 대해서 네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잘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만 잘 배우면 사실은 뭐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광섬유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학습하는,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학습하는 기회가 될 거고요. 단순히 실험만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또 학습을 하면 취업, 나중에 이제 관련 분야에 취업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험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